디자인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패턴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추상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에요. 그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패턴은 커맨드 패턴 정도입니다. 그 두 개만 마스터하면 사실 디자인 패턴에서 제일 중요한 패턴 두 개를 마스터했다고 할 수 있죠. 추상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 왜 복잡한 양상으로 일어나는지를 보고 그게 책의 9장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의존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걸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할 거예요. 책에서 합성과 상속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합성과 상속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디자인 패턴으로 가장 쉽게 합성과 상속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전략 패턴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돼요. 고전적인 예죠. 이 두 개를 살펴보면 합성에는 어떠한 유리한 점이 있고 상속에는 어떤 유리한 점이 혹은 나쁜 점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합성을 하든 상속을 하든 우리의 가장 큰 과제는 의존성이에요. 이 책의 전체 테마이기도 하죠. 심지어 다른 장들은 한 장, 두 장만 할당되어 있지만 이 책은 의존성만 해도 3장 이상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객체지향에서 의존성이 중요해요. 이유는 우리는 객체로 문제를 해결할 때 객체망을 구성하게 되는데 객체망을 구성한다는 얘기는 다른 객체가 또 다른 객체를 안다는 뜻인 거고 안다는 건 의존성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의존성 없이는 객체망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설계상의 핵심적인 능력은 의존성을 적절하게 관리한다라고 책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죠. 적절하게 관리하는 건 없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적절하지 않게 의존성을 많이 만든 놈하고는 친구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처음부터. 우리가 적절하게 관리하는 건 없고 오직 관리하는 방법은 의존성의 방향을 양방향이 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핵심은 의존성이 순환해서 양방향이 되든 직접적인 양방향이 되든 양방향의 고리를 끊고 단방향으로 만드는 것밖에 못해요. 저희는 필요하니까 의존성이 생겼겠지. 그렇죠? 근데 합성 시의 의존성의 방향, 상속 시의 의존성의 방향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칭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디스카운트 팔러시에 대해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현재 디스카운트 팔러시는 디스카운트 컨디션을 셋으로 소유하고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calculate fee라는 메소드가 템플릿 메소드로 작동하면서 훅으로 calculate fee라는 요 훅을 내려두고 있죠. 요게 템플릿 메소드예요. calculator fee라는 이 위에 있는 메소드가 바로 템플릿 메소드고 템플릿 메소드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스트랙 메소드가 훅이에요. 그럼 이거의 의미가 뭘까요? 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특별할까요? 일반적인 상속과 다른 점이 뭐지? 왜 책에서도 이것만 상속에서 좋은 예로 소개하고 있을까? 그건 의존성의 방향이 역전되기 때문에 그래요. 의존성의 방향이 보다 추상화된 쪽을 역전시키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책에서 말하는 상속의 단점은 뭐냐면 자식이 부모를 아는 방향으로 의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일반적으로 자식이 부모를 알고 있죠. 부모는 자식을 모르죠. 객체지향의 원리상 부모가 자식을 아는 건 다운캐스팅이라고 말하는데 다운캐스팅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쵸? 리스코프 원칙 위배를 하는 거죠. 다운캐스팅을 하면. 우리는 업캐스팅만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업캐스팅을 통해서 자식은 부모를 대체할 수 있지만 부모는 자식을 대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상속을 하면 자동적으로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를 가리키게 되잖아요. 의존성의 방향이 자식이 부모를 가리키게 된다. 이건 객체지향 원리상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야.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상속이 나쁜 거야. 왜 문제를 일으키지? 자식 여러 개가 하나의 부모를 바라보기 때문에 부모를 알고 있는 자식이 여러 명이라는 뜻은 뭐냐면 부모를 건드리면 영향을 받는 곳이 여러 군데라는 뜻인 거죠. 의존성이 굉장히 넓게 퍼져버린단 말이야. 상속 구조를 갖고 있는 이상 부모를 건드리면 상속받은 모든 자식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부모를 겁나서 고칠 수가 없게 되는 현상인 거죠. 이래서 상속을 쓰지 말라는 거야. 상속을 쓰면 부모 레이어의 수정의 여파가 모든 자식한테 가기 때문에. 근데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의존성 방향을 역전시켜요. 어떻게 역전시켰죠? 부모가 자식을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추상 메소드를 이용해서 인터페이스처럼 알고 있는 거죠. 나의 자식을 직접 아는 게 아니라 나의 자식에는 calculator fee라는 인터페이스를 분명히 구현하고 있을 거야. 이 오퍼레이터가 분명히 있겠지. 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알고 있는 거죠. 자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를 몰라도 되고 자기의 책임만 구현하면 되고 오히려 부모가 자식을 알게 되는 상황을 역전시켜놨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속과 달리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사용하면 의존성 방향이 역전되기 때문에 자식의 수정이 자기 자신만 해당되고 부모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을 뿐더러 왜? 추상 메소드로 분리해놨으니까 자식의 수정은 여파가 올라가지 않겠지. 거꾸로 부모의 수정이 자식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아. 왜? 부모에 의존하는 자식을 만든 게 아니라 독립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자식만 만들고 실제 비헤이비어는 누가? 부모가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뭐에 의존해서? 자식에 의존해서. 그래서 상속고전인데도 불구하고 의존성의 방향이 역전된다. 일반적으로는 자식이 부모의 세부 구현을 알고서 그걸 이용하는 쪽으로 상속이 일어나지만 템플릿 메소드를 사용하면 그 반대가 된다. 부모가 자식이 미래에 구현해야 될 오퍼레이터를 확정 지은 상태에서 자식을 이용해서 부모의 로직이 전개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식은 제한되어 있는 자기 책임만 구현하게 되고 부모의 지식을 몰라도 돼. 이게 바로 장점이란 말이에요. 템플릿 메소드가. 그래서 책에서 상속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상속을 사용할 때는 부모의 변화가 자식의 여파를 일으키지 않는 스킬을 사용해서 상속을 구현해야지만 좋은 게 된다라고 나오면서 소개하고 있는 패턴이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죠. 그래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일반적인 상속의 의존성을 역전시킨다. 이게 바로 역전되어 있는 관계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훅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말한 설명이 너무 기니까 디자인 패턴에서는 이걸 용어로 확정시켰죠. 훅을 사용하는 메소드를 템플릿 메소드라고 부르고 미래의 자식들이 구현해야만 하는 제한되어 있는 책임을 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템플릿 메소드는 훅을 이용해서 부모 쪽에서 로직을 구현한다는 거죠. 자, 이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이용하면 어마운트 팔러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마운트 팔러시는 뭐만 구현하면 된다? calculate fee만 직접적으로 구현할 책임이 있고 나머지의 모든 구현은 슈퍼도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메소드도 사용하고 있지 않고 부모의 속성도 사용하고 있지 않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굳이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사용하지 않아도 부모에 있는 모든 속성과 메소드가 이렇게 프라이빗이면 자식이 이 속성에 접근할 수 없겠죠. 퍼블릭이라는 건 자식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부모가 외부에 공개하고 있는 거지 자식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모만의 유일한 뭔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를 수정할 때 여기를 고친다는 건 자식의 여파를 주는 게 아니라 얘를 사용하는 모든 애들의 여파를 각오하고 고쳐야 되는 거니까 부모를 고쳐서 자식이 수정되는 안건과는 상관없는 안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개 인터페이스 외에는 전부 다 프라이빗으로 부모를 만들었다면 자식은 부모의 내용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수정이 자식에게 여파를 끼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템플릿 메소드 그걸 사용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자식도 다 프라이빗으로 구현하면 부모는 자식 걸 원래도 모르거니와 접근도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 거 중에 미리 약속을 한 거죠. 이렇게 추상 메소드를 통해서 뭘 약속했다? 자식들은 이 책임을 나한테 제공해줄 의무가 있어 라고 약속을 미리 한 거죠. 프로토콜인 거예요. 자식과 부모 사이에 약속을 한 거다. 그럼 약속만이 남은 거고 자식들은 자기 사정은 한가득 구현하죠. 자기의 필드 갖고 자기만의 뭐 메소드나 생성자를 갖고 이거 다 자식 사정인 거고 부모하고의 통신할 때는 어떻게 통신한다? 부모의 지식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미리 확정되어 있는 프로토콜만 이용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거죠. 게다가 헐리우드 원칙을 지키고 있네요. 그쵸? 텔, 돈, 에스크를 지키고 있네. 자식은 뭐 하고 있죠? 자식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고 부모가 얘한테 원하는 게 있으면 말을 거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가 이 작동을 할 때 부모한테 값을 개터로 읽어드려서 뭘 하지도 않거니와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식한테 개터로 뭘 읽어와서 뭘 하려고 그러지 않죠. 서로 시킨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할 일을 기술할 뿐이고. 이 템플릿 메소드의 깊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속을 쓰는데 템플릿 메소드가 아닌 방식으로 상속을 구현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프라이빗이 아닌 프로텍티드 혹은 인터널 같은 속성들
혹은 속소량에 준하는 게터 세터를 쓰고 있다. 이러면 그 상속은 꽝인 거죠. 이미 꽝인 거야. 그 상속은 그 상속된 부모 클래스를 안 건드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왜? 건드리면 와르르 다 무너질 테니까. 일단 걔를 상속하고 있는 1차 자식들이 다 무너질 테고 이 1차 자식들이 다 무너졌으니까 얘를 참조로 알고 있던지 얘를 다시 상속하면 다 무너질 테고 그 동네 다 무너지겠죠. 하나만 건드리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속을 쓰는 건 나쁘지 않지만 상속에 주의해야 될 점은 캐스케이딩으로 단계별로 여파가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식도 부모도 다. 그래서 자식과 부모가 서로 대화를 해야, 객체망은요 부모 자식도 다른 객체란 말이에요. 부모 객체 만들고 자식 객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실제 메모리상에서. 여러분들이 상속을 했다고 해서 제가 어마운트 팔러시를 뉴 때리면 어마운트 팔러시 객체만 메모리, 흰 메모리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디스카운트 팔러시도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동시에 만들어져서 이 두 개를 묶어서 포인트로 관리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캐스팅이 되지 캐스팅이 무슨 수로 될 것 같아? 이거밖에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캐스팅을, 부모로 캐스팅을 할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게 두 개이기 때문에 캐스팅이 자유로운 거야. 캐스팅이라는 건 통합 포인터에 있는 어떤 형으로 갈지를 나눠주는 포인터가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거고 캐스팅을 통해서 실제 형으로 바꿔주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만들 때부터 다 만들어져. 여러분들이 상속 계층을 5개로 익스텐드를 했다라면 5개의 인스턴스 내부에는 다 존재한단 말이죠. 얘를 묶어서 하나의 포인트로 존재하고 있을 뿐인 거지. 그래서 얘와 얘가 별개의 객체라고 생각한다면 얘네 둘 사이도 뭘로? 인터페이스로 통신을 해야 돼. 따라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얘네 둘이 대화하는 패턴 중에 서로 약속되어 있는 업스트랙 메소드를 통해서 프로토콜, 인터페이스만 가지고 대화하게끔 도와주는 패턴인 거예요. 단지 상속 구조에서 특수하게도 자식이 부모를 참조하는 순간 방향성이 이렇게 참조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얘의 수정이 모든 얘네들한테 여파를 끼치기 때문에 그 방향을 바꾸고 싶은 거죠. 그거 자체가 템플릿 메소드 패턴 자체가 그게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뭐다? 상속이 나쁘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얘네 둘은 이미 관계가 맺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위에 선언 한 줄만 봐도 얘가 이미 얘를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얘의 지식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얘를 수정하기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얘를 수정하면 모든 애들이 다 여파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상속이라는 모양을 갖춰서 얘가 얘를 알긴 하지만 얘에 대한 지식을 하나도 쓰지 말라는 거죠. 하나도 쓰지 마. 그럼 누가 누구를 써? 얘가 얘를 쓰겠다는 거죠. 얘가 얘를 쓰겠다는 거야. 거꾸로. 그래서 템플릿 메소드 패턴에 따르면 얘가 얘를 쓰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용할 때 자식을 하나하나 인식할 수는 없으니까 프로토콜로 인식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상속의 문제점은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안다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점의 정확한 표현은 뭐다? 부모의 수정이 수많은 자식한테 여파를 끼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단일 의존 포인트라고 해요. 하나의 객체를 너무 많은 애들이 알고 있으면 얘를 고치기 어려워진 거죠. 이건 꼭 상속의 문제가 아니에요. 페어런트 상속하고 있는 차일드 1, 2, 3, 4, 5, 6, 7, 8도 하나의 페어런트에 너무 많은 애들이 페어런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상속을 그건 쉽게 유도한단 말이에요. 상속이라는 언어적 장치 때문에 부모에 의존하는 자식들을 쉽게 양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A라는 객체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상속관계가 아닌 B, C, D, E, F, G가 전부 다 A를 알고 있어. A를 못 고친단 말이에요. 무서워가지고. 그렇죠? A를 고치면 이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왜? A를 알고 있는 애가 B, C, D, E, F면 B, C, D, E, F한테 당연히 여파가 있고 여파가 있으니까 B, C, D, F를 알고 있는 그의 2배수, 그의 3배수 얘를 다 망가지는 거잖아. 얘를 못 고치는 거야. 겁나가지고. 여파가 너무 세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만큼을 복사해가지고 다른 문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걸 못 건드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클래스가 계속 양산된단 말이에요. 복사돼서. 그래서 의존성의 무게는 꼭 상속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얘를 알고 있는 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에 의존하는 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져. 그 얘를 아는 애가 많아지면 얘를 고치기 어려워진다는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역전시킨 거죠. 어떻게? 얘를 알고 있는 애가 많은 선을 가리키고 있으면 얘가 무거워져서 못 고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바꾸면 된다? 반대로 바꾸면 돼. 얘와 얘는 선 하나, 얘와 얘는 선 하나, 얘와 얘는 선 하나. 반대로 바꾼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컬렉션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객체가 부모를 아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요.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왜? 저번 시간에 제네릭 설명하면서 무게가 다른 거에 대해 설명해 줬는데
여러 개 있는 애들은 여러 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단일 포인트를 거꾸로 알게 하는 게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컬렉션이라고 치면 제가 리스트의 아이템들을 알고 있으면 얘는 아이템 종류를 다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무게가 무겁단 말이에요. 아이템이 그냥 홀더를 알게 하는 게 낫단 말이지. 가벼워지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역전시키면 이 디스카운트 팔러시를 알고 있는 수많은 팔러시들보다는 훨씬 더 관계가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가벼워져. 얘는 뭐만 알기 때문에? 이것만 알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하나만 알면 되는 관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가? 디스카운트 팔러시와 자식들의 관계가 그전에는 모든 자식들이 종류별로 라인을 만들어내고 있었잖아요. 페어런트를 가리키는. 그렇죠? 제가 자식 클래스 5개를 만들었으면 선이 5개가 필요하잖아요. 부모를 가리키는 선이. 근데 지금은 얘가 선이 하나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무슨 관계죠? 디스카운트 팔러시와 칼큘레이트 피라는 선 하나짜리 관계로 줄였단 말이지. 앞으로는 자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도 관계의 선이 하나야. 무게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의존성이 어렵죠. 의존성이 어려서 책에서 3장이나 할당하고 있는 거예요. 9, 10, 11장이 다 의존성에 대한 얘기예요.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깊이 이해하는 게 뭐다? 상속을 잘 쓰는 요령을 익히는 거다. 그리고 이 요령은 상속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은 코드를 전략 패턴으로 바꿔봅시다.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전략 패턴으로 바꾸는 건 그냥 밥 먹듯이 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는 이거를 템플릿 메소드로 패턴을 할까? 이전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상속층으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 얘는 확장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템플릿 메소드 패턴인 거고 아직은 유연하게 더 연결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면 전략 패턴을 그냥 바꾸는 거예요. 보통 바꾼다. 보통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면 전략 패턴으로 시작해서 유연성을 충분히 확보해보고 갖고 놀다가 안정화됐다고 생각하면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바꾼단 말이에요. 이 동네는 안정화됐으니까 보다 상속 구조를 이용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바꾼단 말이죠. 자, 전략 패턴 상에서는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상속의 원리를 사용하지 않고 합성의 원리를 사용하니까 소유를 하게 되는 거죠. 칼큘레이터를. 그래서 얘는 더 이상 상속을 받지 않는 단일 클래스가 되어버렸죠. 상속 계층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속 계층이 없어지고 상속에서 처리했던 인터페이스의 구현을 갖고 있는 외부의 객체의 도움을 받게 된다. 이 객체가 얘를 대신 처리해 줄 거니까. 그렇죠? 코드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바뀌어요. 여기에서는 상속을 이용해서 제가 얘를 처리하게 되지만, 그렇죠? 그럼 상속을 이용한 이유가 대체 뭐야? 얘 때문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속을 이용한 이유가 이거잖아. 근데 이 상속을 이용한 애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얘를 구현하기 위해 상속한 건 맞지만 얘를 구현하기 위한 상태도 자식 클래스가 갖게 된단 말이죠. 아니 이거 꼭 자식 클래스가 가져야 되나? 다른 클래스가 가져도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만큼 세트로 다른 클래스를 만들어서 나한테 공급해줘도 되잖아. 꼭 상속을 이용해야 되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야. 어차피 객체 메모리에 2개 생기는데 꼭 상속이라는 구조로 2개를 만들어야 되냐는 거죠. 상속이라는 구조로 만들면 좋은 점은 뭐다? 둘 사이의 연결을 컴파일러가 해줘. 하지만 합성을 이용하면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상속 구조를 이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공급받은 칼큘레이터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구현하고 얘가 필요한 상태도 상속 계층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객체가 갖도록 바꿔놓은 거죠. 상속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완전히 동등한 이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속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따라서 칼큘레이터 인터페이스를 상속하고 있는 어마운트 칼큘레이터가 칼큘레이터 피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면 그만인 거죠. 코드 완전 동일하죠. 단지 상속 계층을 가져오지 않고 인터페이스로 대화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 하는 일은 정확하게 전략 패턴을 바꿀 수가 있는데 두 개를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얘는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이용하기 위해서 상속 레이어를 사용한 거고 쟤는 해저 모델, 합성 모델, 컴포지션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략 패턴을 사용한 예제예요. 코드가 완전히 똑같죠. 여기 빼놓고. 그렇지 않나요? 여기 빼놓고 완전히 똑같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다? 이게 교훈이 뭐냐 하면 교훈을 아셔야 돼요.
디스카운트 팔러시라는 이 부모는 뭘 하고 있었던 거였다? 칼큘레이터라는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코드가 똑같지. 칼큘레이터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한 코드하고 디스카운트 팔러시를 상속한 코드하고 왜 똑같냐는 거야, 코드가. 그 얘기는 추상 클래스를 뭐처럼? 인터페이스처럼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게 상속을 잘 쓰는 방법인 거야. 부모처럼 쓰지 말고 뭐처럼? 프로토콜처럼 사용하라는 거야, 인터페이스처럼. 그러니까 코드가 완전히 일치하겠죠.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디스카운트 팔러시에서 상속 레이어를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헬스어 모델하고 이스어 모델이 완전히 동등한 코드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처음부터 부모를 짤 때 뭐처럼? 프로토콜의 근간을 두고 있는 인터페이스처럼 짰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상 레이어를 잘 만들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내가 만든 추상층을 헬스어 모델을 바꿨는데 그냥 잘 바뀌어. 이러면 잘 짜신 거예요. 하지만 안 바뀌어. 이런 뭔가 문제 있는 거야. 그 부모는 갖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오염되기 시작하고 부모는 나중에 건들 수 없게 될 거야. 그래서 본인이 부모를 잘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는 금방 검증할 수 있어요. 전략 패턴을 바꿔보면 코드가 일치해. 부모가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전략 패턴으로 대체가 가능할 정도의 인터페이스로 구현되어 있다는 얘기죠. 말이 부모인 거지 얘는 거의 인터페이스에 준하는 거죠. 그렇죠? 코드 완전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요 차이만 있는 거지 나머지 코드가 100% 똑같아. 이게 잘 짜져 있는 부모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되게 쉬운 방법이에요. 아, 나는 부모를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전략 패턴을 바꿔봐. 바꿔보면 똑같이 바뀌면 되게 잘 짠 거 맞아요. 하지만 똑같이 바꿀 수 없다. 뭔가 더러운 컨텍스트를 막 넣어야 돼. 제대로 안 맞는 거죠. 그 부모는 무조건 여파가 센 거예요. 나중에 자식을 만들게 되면. 자, 그러면 상속을 굳이 사용해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쓸 때 장점은 뭐냐면 관계가, 의존성 관계가 심플해집니다. 등장인물이 두 명밖에 없죠. 디스카운트 팔러시를 상속받고 있는 어마운트 디스카운트 팔러시밖에 없단 말이에요. 둘의 관계가. 게다가 우리는 이거를 의존성을 역전시켰다. 어떻게? 얘가 얘를 알도록 프로토콜처럼. 그렇죠? 그래서 관계도가 이거밖에 안 나와. 그에 비해서 이거를 헬스어 모델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해결하는 방법이 전혀 달라.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 의존성을 해결하는 방법과 전략 패턴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 전략 패턴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죠? 전략 패턴은 디스카운트 팔러시가 어마운트 칼큘레이터를 직접 모르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전략 레이어를 끼워 넣는 걸로 단방향 의존성을 해결해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쟤보다는 하나 더 의존성이 생겨났잖아요. 하지만 의존성의 관계는 1대1로 바꿔놨죠. 그렇죠? 각각의 라인은 가벼워졌단 말이에요. 이 라인은 양쪽에서 받으니까 무게가 생겼죠. 그래서 얘가 무거웠던 걸 얘한테로 옮긴 거죠. 따라서 전략 패턴을 사용하면 얘를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나머지 자식도 다 얘한테 매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략 패턴을 쓸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 프로토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함부로 전략 패턴을 도입한 다음에 얘를 바꾸는 건 굉장한 일이 된다. 모든 곳에 여파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한된 목적으로 꼼짝 못하게 할 때는 상속이라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템플릿 메소드를 통해서 관계를 단순화시키고 방향성을 고정시키려고 그러고, 거꾸로 처음에는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을 만큼 정립되어 있는 도메인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지만 얘의 수중에 위험하지만 처음에는 관계도를 분리해서 얘가 여파를 흡수하도록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의존성을 하나 끼워 넣을 때마다 어댑터를 하나씩 끼워 넣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파워가 있는데 노트북 파워를 그냥 콘센트에 꽂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냥 꽂지 않고 여기에 어댑터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여러 볼트에 맞게 꽂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댑터를 더 끼운다고 생각해보죠. 예를 들면 구글 어댑터를 끼워.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일정 시간에 켜지고 꺼지고도 제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배터리 어댑터를 또 끼워. 그러면 이쪽 파워가 나가도 일정 시간 버티고 있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사용하지 않고 어댑터를 통해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변화의 폭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스프링을 그냥 쓰지 않고 스프링 각 기능을 랩핑한 여러분들 클래스를 이용해서 스프링을 사용한다든지 jQuery를 그냥 쓰지 않고 jQuery의 메소드를 다시 감싼 여러분들의 함수를 쓴다면 스프링이 업데이트 됐을 때, jQuery가 업데이트 됐을 때 여러분들의 함수를 쓰고 있는 코드는 건들지 않고 이 함수 내부만 고쳐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얘네 둘의 변화를 얘가 한번 어댑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얘네들은요 중간에 직접 통신하기 때문에 어댑팅을 할 수, 방향은 바꿨지만 중간에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층이 없단 말이에요. 얘의 변화나 얘의 변화 둘 다 마찬가지야. 둘 다 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데가 없어. 하지만 여기서는 얘가 충격을 흡수할 거란 말이죠. 우리는 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얘가 충격을 흡수한다.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변화가 많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중간에 충격 흡수제를 많이 넣어줘야 될지 적게 넣어줘야 될지 결정하는 거예요. 설계라는 건 의사결정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변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으면 이 한 층의 쿠션으로 안 될 것 같아. 두 층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칼큘레이터용 추상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고 팔러시가 바라보는 추상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팔러시 인터페이스와 칼큘레이터 인터페이스가 서로 대화하게 만들고 얘는 팔러시 인터페이스만 바라보게, 얘는 칼큘레이터 인터페이스만 바라보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더 층을 나눠서 더 흡수하게 만들어야 돼. 그럼 여기 몇 층이나 넣어야 되는데 대체? 그게 바로 설계 의사결정입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킬지를 알고서 거기에 맞게 샌드위치를 더 끼워 넣는 거죠. 그렇죠? 예전보다는 충격 흡수층이 하나 더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직접 맞닿지 않고 충격을 하나 더 흡수하잖아요. 얘는 직접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략 패턴을 쓰면 템플릿 메서드 패턴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두 가지 차이점이 생기는 거죠. 첫 번째는 프로토콜이라는 애가 생겨가지고 공용 인터페이스라는 애가 생겨서 얘가 충격을 흡수함과 동시에 무거워진다. 무거워져. 선이 두 개를 밀고 있으니까. 쟤는 선 하나씩 밀고 있는데. 게다가 역전돼가지고 다 선들이 하나씩밖에 안 나올 텐데 얘는 무거워진단 말이에요. 거꾸로 얘 입장에선 자식이 늘어날 때마다 역전이 돼 있어서 선이 이렇게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자식들은 가벼워요. 자식들은 이제 깃털 같잖아요. 자식들 잘 보시면 역전돼가지고 자식은 부모 의존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이 그림만 보면. 그렇죠? 자식은 아무리 늘려도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없어요. 근데 부모가 거꾸로 자식을 알게 되는 거죠. 프로토콜을 통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얘도 똑같이 얘의 무게처럼 뭘 갖고 있다? 얘의 칼큘레이터 P라는 요 추상 메소드를 수행하면 굉장히 무거운 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템플릿 메소드는 본인 클래스의 추상 메소드에 대한 무게가 생기는 거고 전략 패턴은 중간에 끼어있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무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에 무게를 줄 건지를 안분하는 거야. 안분하는 거야. 그렇죠?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런타임에 타입을 선택해 버리죠. 그렇죠? 어마운트, 디스카운트, 팔러시냐 아니면 뭐 레이트, 디스카운트, 팔러시냐 이렇게 타입을 선택하면 타입을 선택하는 순간 그 안에 종합 선물 세트가 들어있다. 얘는 동시에 디스카운트 팔러시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원리는 추상 메소드를 통해서 의존성을 역전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에 비해서 전략 패턴은 런타임에 합성해. 디스카운트 팔러시는 그냥 디스카운트 팔러시로 존재하는 거고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어마운트 칼큘레이터, 레이트 칼큘레이터를 만들어서 붙여줘야 돼. 합성한단 말이지. 런타임에 합성하는 걸로 코드가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if를 통해서 원하는 클래스를 선택해서 생성해야 되는 거에 비해서 이 경우에는 무조건 디스카운트 팔러시는 if 없이 생으로 생성하면 되고 그쵸? 합성해야 될 객체를 if를 통해서 생성해야 되는 거죠. if를 통해서 어마운트 칼큘레이터를 선택할 거냐 레이트 칼큘레이터를 선택할 거냐 이렇게 if의 대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얘는 세트 전체가 선택의 대상이라면 얘는 합성해야 될 대상만 선택의 대상으로 바뀌고 디스카운트 팔러시는 유지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디스카운트 팔러시의 안정성은 전략 패턴 형식도 유지되는 거죠. 이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디스카운트 팔러시가 초반부터 확정되어 있거나 안정화시켜야 되는 객체인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무조건 전략 패턴을 사용해야 돼요. 왜? 중간에 다른 클래스를 늦때릴 수 있는 찬스가 없는 거죠. 디스카운트 팔러시는 초반부터 물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얘는 처음부터 확정 클래스인 거예요. 중간에 교체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런 역할을 갖고 있는 애들은 무조건 전략 패턴을 바꿔야 돼요. 상속 계층을 갖고 있어도. 왜?
나중에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전략 객체만 따로 끼워서 넣어주는 방식으로 바꾸고 얘는 포인터를 확정내야 되니까 이게 다 포인터의 포인터 문제다. 전략 패턴이라는 건 포인터에 포인터를 쓰는 전략인 거죠. 디스카운트 팔러시 안에 있는 칼큘레이터라는 포인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처리하잖아요. 런타임에. 런타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포인터에 포인터 연산을 했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디스카운트 팔러시는 확정으로 알고 있지만 칼큘레이터는 언제? 런타임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디스카운트 팔러시 점 칼큘레이터는 런타임에 계속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포인터에 포인터 원리를 이용해서. 그에 비해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그걸 이용할 수 없어. 왜? new amount discount 팔러시라고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포인터에 포인터 전략을 쓴 게 아니야. 포인터 전략을 그냥 썼단 말이지. if 포인터를 때려버렸단 말이야. 그에 비해서 얘는 전략 패턴은 if 포인터를 때리지 않고 포인터를 확정시키고 if 포인터의 포인터, if 포인터의 포인터란 말이에요. 런타임에 계속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단점이랄까 특징이 추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의존성을 분산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칼큘레이터를 직접 아는 위험으로부터 분산시켜서 중간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하는 쪽이랑 전략 객체랑 의존성을 분산시키고 있죠. 각각의 단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단점. 얘는 조합 폭발이라는 게 일어나요. 조합 폭발이라는 건 뭐냐면 상속 계층이 깊어지거나 역할을 수행하는 자식이 병렬 구조가 아니라 중첩 구조인 경우에는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책에서 나오고 있는 요금제의 문제가 있죠. 그 요금제의 문제를 보면 요금이 결정될 때 중첩이면서 병렬이에요. 같은 레벨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레벨 밑에도 또 다른 레벨이 있는 식인 거죠. 그렇죠? 얘네들은 경우의 수를 합산하면 금방 조합 폭발량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주사위 2번 굴리면 6 곱하기 6, 3번 굴리면 6 곱하기 6 곱하기 6이잖아요. 순식간에 불어난단 말이에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조합 폭발만큼 뭘 만들어야 된다? 타입을 만들어야 돼. 클래스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하드 코딩형 클래스를 만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조합 폭발이에요. 상속을 이용해서 세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세트이기 때문에 조합 폭발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세트는. 이 세트 안에 여러분들이 과자를 3개 담을 수 있어. 각각 과자의 종류는 120가지야. 3개만 담아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세트 클래스는 120 곱하기 120이잖아. 조합 폭발이 금방 일어난단 말이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에 비해서 합성은 그냥 과자 슬롯 3개를 두고 외부에서 과자 슬롯 3개를 받으면 되니까 실제로 박스는 하나만 만들면 되는 거죠. 과자가 3개 들어갈 슬롯이 있는 박스 하나만 만들면 되고 런타임에 과자 꽂아주면 된단 말이에요. 조합 폭발이 생기지 않아. 좋네. 하지만 얘는 어떤 게 생긴다? 의존성 폭발이라는 게 생겨요. 왜? 얘가 실제로 120가지의 과자를 알지 않으면 120가지의 과자를 다룰 수 없기 때문이지. 얘가 슬롯이 4개가 되면 똑같이 여기서 슬롯이 4개가 된다고 생각해보죠. 슬롯이 4개가 되는데 과자가 똑같은 종류의 과자가 들어온 게 아니라 과자와 소스와 마시멜로우와 뭐 이런 게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4가지 경우의 조합 폭발로 얘는 12가지 이상의 클래스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당 2개의 타입만 존재해도 2의 4승이잖아요. 조합 폭발이 일어나죠. 클래스를 너무 많이 만들어야 돼. 그에 비해서 얘는 뭐가 일어나냐면 의존성 폭발이 일어나. 점점 얘네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경우의 수만큼이 내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의존성 폭발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상속의 진정한 문제는 템플릿 메소드의 사용에도 문제인 점은 뭐냐면 상속의 근본적인 조합 폭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해결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헬스워 모델 여러분들에 추천하고 조합을 사용하라고 합성을 사용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의존성 폭발은 해결할 수 있어. 이게 장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합 폭발을 일으키지 않을 것 같은 데는 상속을 사용하거나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내부에 여러 개의 구성 요소를 갖고 있고 그거만큼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분기해야 된다면 아까까지는 뭐만 분기하면 됐죠? 디스카운트 팔러시에 대한 칼큘레이터 피만 분산하면 됐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추상 메소드가 2개 이상이면 어떻게 할까요? 만들어야 되는 게. 칼큘레이터 피도 있지만 뭐 레코그나이즈 피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메소드가 3개만 돼도 벌써 조합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름이 더 이상 어마운트 디스카운트 팔러시가 아닐 거란 말이지. 굉장히 복잡한 이름이 될 거란 말이에요. 조합 폭발이 금방 당해. 근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함수 시리즈가 여기서도 이어지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템플릿 메서드 패턴은 뭐다? 훅이 하나만 있는 거네. 그렇죠? 항상 그래요. 훅이 2개 있으면 그다음부터 나쁜 녀석인 거야. 훅이 2개 있으면 이미 조합 폭발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클래스로 따지면 클래스 이름이 그전에는 뭐뭐뭐 디스카운트 팔러시였는데 훅이 2개 있으면 뭐뭐뭐 디스카운트 팔러시가 됐다는 얘기야 이미. 어? 우리가 어마운트 디스카운트 팔러시라고 불러야 되는 이유가 뭐였다? 오직 추상 메서드 하나, 칼큘레이트 피 때문에 그 이름이 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훅이 하나 더 들어가면 이름의 요소가 2개가 되겠죠. 훅이 3개가 되면 이름의 요소가 3개가 될 거란 말이지. 순식간에 조합 폭발에 빠져. 따라서 우리는 템플릿 메서드 패턴을 쓸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훅 메서드를 2개 이상 사용하면 안 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2개도 사실은 조합 폭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밖에 못 쓴다고 보셔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템플릿 메서드 대부분은 훅을 하나만 가져야 되고 그러면 템플릿 메서드 차원에서 여러 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다 전략 패턴을 바꿔야 돼요. 근데 전략 패턴에 가면 훅 대신에 뭐가 등장한다? 아니 우리가 2개의 상이한 업스트랙 메소드를 템플릿 메소드 패턴에 정의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전략 패턴으로 바꾸면 2개의 전략 객체를 가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쵸? 2개의 전략 객체를 가졌다는 얘기야. 얘네들은 상이한 일을 하고 있는 메소드 2개였기 때문에 같은 인터페이스일 리가 없지. 2개의 다른 인터페이스 객체를 가졌다는 얘기란 말이지. 그럼 왜 조합 폭발이 일어나냐고? 아니 왜 의존성 폭발이 일어나냐고? 2개의 다른 인터페이스를 갖게 되는데 이 둘이 대화할 거란 말이죠. 그쵸? 3개면 3개가 대화할 거 아니에요. 4개면 4개가 대화할 거고 안에서. 그쵸? 조합 폭발 대신에 얘는 의존성 폭발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얘는 대신에 조합 폭발밖에 안 일어나죠. 왜? 이미 형으로 확정돼가지고 걔네들이 들어오니까 if가 없어진단 말이야. 대화하는 방법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이거이면서 이거이는 경우만 딱 구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훅을 2개 쓰면 이중 if를 쓴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얘로 바꾸자면 2개의 외부에 있는 전략 객체를 가져온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 가져온 이유는 쓰기 위해서 가져왔단 말이지. 쓰기 위해서. 코드 안에 if가 있기 때문에 훅을 2개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상속 구조에서는 훅이 2개 있어서 if 안에 if인 케이스 하나에 띄워가지고 걔를 클래스로 만들었으니까 안에는 되게 간단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어마운트이면서 무슨 모일 때의 코드밖에 안 만들면 된단 말이야. 그것만 만들면 됐다. 그러니까 얘는 코드가 단순하단 말이지. 하지만 얘는 이거일 때 얘를 가져와서 이 2개를 조합하는 코드가 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쵸? 이 안에 들어와. 전략 패턴은 제가 A와 B를 소유하면 A와 B를 소유했을 뿐이지 A, B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코드가 저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 코드가 A와 B를 사용하는 코드로 바뀐단 말이죠. 이게 병렬 구조로 돼 있으면 괜찮겠지만 복잡한 구조로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A, B, C면 얘가 다시 이 안에서 if에 대한 3중 if를 일으키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금방 의존성 폭발이라는 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얘는 의존성 폭발이 안 일어나. 왜? if가 중첩되어 있는 경우의 수만큼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는 코드가 딱 그 블록 안에 들어갈 내용만 짜면 되니까.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조합 폭발에 대응할 수 없는 게 확정이기 때문에 의존성 폭발을 어떻게 대응할지가 우리의 과제인 거야. 얘를 바꿔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얘를 가져오면 너무 많은 전략 객체들을 다룰 때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해결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책에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거다. 어떤 합성 모델을 사용했는데 다중합성 객체를 갖고 있는 경우에 의존성 폭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걸 좁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좁힐 수 있어. 객체 지향의 거의 모든 목적 중에 절반은 이거인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딴 쪽에 있지만. 그래서 책의 9장에 보면 생성 사용 패턴이라는 게 나옵니다. 생성 사용 패턴이라는 건 뭐냐면 코드를 자세히 바라보면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코드가 있고 만들어진 객체를 사용하는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메소드나 하나의 코드 블록에서 만들어내는 코드와 사용하는 코드를 병행해서 쓰지 말라는 거야. 왜? 관리하기 힘드니까. 게다가 생명주기도 틀려. 만드는 건 한 번만 만들면 되지만 만든 거하고 사용하는 건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심지어 만드는 타이밍과 사용하는 타이밍이 틀리기도 해요. 그렇죠? 만드는 건 초창부터 만들어내서 쓰는 거는 100년 있다 써.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개의 코드를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유지보수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생명주기에 따라서. 우리 변화율에 따라서 코드를 관리한다고 그랬죠. 객체지향 모든 설계 원칙은 다른 어떤 뭐 함수지향 프로그램이 됐든 뭐가 됐든 다른 프로그래밍 기법과 다르지 않아요. 변화율을 관리하고 싶은 거야. 첫 장부터 얘가 말씀드렸지만 우린 변화율을 관리하고 싶어. 코드를 변화율에 따라서 나눠주고 싶단 말이지. 근데 객체지향에서는 어떤 기법을 사용한다? 객체지향 기법이라는 게 변화율을 나눠준 게 아니라 뭐가 변화율을 나눠준다? 책임 기반 프로그램이 변화율을 나눠준다. 그렇죠? 이 책 전반적으로 우리 책임 기반 배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생성 사용 패턴부터 설명을 해보면 생성하는 코드, 사용하는 코드에 한파성을 그으라 이거 이렇게. 얘네 둘을 같이 넣지 마. 아니 원래 함수 안에 객체를 만들기도 하고 걔를 사용하는 코드 들어있었는데 어떻게 나누지 얘를? 어떻게 나눈다고 책에 설명되어 있냐면 생성하는 코드는 되도록이면 클라이언트 쪽으로 밀어. 그리고 사용하는 코드는 서비스 쪽으로 들고 와. 이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죠? 클라이언트에서 서비스 쪽으로 객체를 주입해 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다. 생성 사용 패턴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나눠? 원래 서비스 안에 뭉쳐져 있었는데 생성은 자꾸 클라이언트로 밀어내고 상대적으로 더 클라이언트 쪽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배웠죠. 우리 제네릭 할 때도 배웠죠. 더 밀어낸다. 클라이언트 쪽으로. 생성 쪽은 무조건 클라이언트 쪽으로 계속 밀어내. 거꾸로 생성이 아니라 사용하는 쪽은 점점 데리고 와. 점점 데리고 와. 서비스 안쪽으로 데리고 와. 그럼 마지막까지 밀어내면 최후까지 밀어내면 모든 생성 코드는 어디로? 마지막 클라이언트인 메인까지 밀려나 있을 테고 안쪽에선 사용하는 코드만 남게 되는 거죠. 뭐 그게 극단적으로 밀어냈을 경우고 이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보다 더 어디로? 클라이언트 쪽으로 밀어내면 여러분들은 생성 사용 코드를 생성 사용 패턴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코드보다 더 생성하는 코드를 클라이언트 쪽 방향으로 밀어내는데 성공했어. 이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실현하신 거란 말이에요. 실력 순으로 더 많이 밀어낼 수 있어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얼만큼 클라이언트 쪽으로 생성 코드를 밀어낼 수 있냐가 사실은 여러분들 설계 실력에 가까워요. 설계 품질이나 설계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코드적인 장치들이 별로 없긴 한데 왜냐하면 CMMI나 여러 가지 기준들을 봐도 다 소프트웨어 품질을 평가하지 코드 자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생성 코드를 어디까지 클라이언트로 밀어낼 능력이 있냐를 봐요. 해보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맨날 짜들어가지고 쉬워 보이는 거지 실제로 짜시려면 힘들단 말이에요. 클라이언트 밀어내기 굉장히 힘들어. 이 클라이언트 밀어내는 기술이야말로 어려운 기술이란 말이에요. 생성 코드 클라이언트 밀어낸다. 사용 코드 서비스로 부른다. 근데요 이게 이렇게 쉬운 얘기면 좋겠죠. 근데 이게 어려운 데는요 비밀이 있어요. 이게 어려운 데는 비밀이 있는데 뭐냐면 생성 사용 패턴을 여러분들은 따르는 게 아니라 생성 사용 패턴을 이용해서 코드를 리팩토링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기존에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했던 걸 형으로 바꿔서 생성으로 바꾼 다음에 클라이언트로 밀어내도록 알고리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점인 거예요. 이제 그걸 체험하게 될 텐데 이게 팩토리가 어려운 점이고 이게 추상 팩토리 메소드가 어려운 점이고 이렇게 하려고 코드가 안에 있는데 코드 안에 있는 걸 밀어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코드는 아예 생성자가 없었는데 코드 안에 아예 생성이 없어. 그냥 떡진 알고리즘이었어. 상태가 한참 등장하고 변수가 200개 등장한 상태였는데 여러분들은 여기를 굳이 형으로 바꿔서 생성을 하게 만든 코드를 바꾼 다음에 얘를 클라이언트 쪽으로 밀어내게끔 코드를 바꿔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생성 사용 패턴은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변화시키는 기법인 거예요 사실은. 나의 떡진 알고리즘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떡진 알고리즘의 일부를 형으로 바꾸는데 성공해서 생성을 해서 걔를 이용하는 코드로 여기를 분리한 다음에 생성하는 코드만큼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비밀인 거죠. 책에서도 얼추 비슷하게 설명이 나와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바꿔드린 거지. 11장에 보면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책도 좀 장황하게 설명해서 제가 더 쉽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다? 떡져 있는 코드를 어떤 객체, 더 정확하게는 어떤 역할을 생성하는 코드와 그 역할을 이용하는 코드로 제작성해서 역할 생성을 클라이언트 쪽으로 밀어내서 어디를? 서비스 코드 안을 줄이는 거야. 즉 이거는 패턴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리즘을 바꿀 때 사용하는 기법인 거예요.
우리 코드가 처음부터 생성이 있고 사용이 있어서 그렇게 불기해서 클라이언트를 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떡진 코드를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 굉장히 안전하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인젝션에 대해서 좀 더 탐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방금 만들었던 칼큘레이터 말인데요. 칼큘레이터 분명히 생성자로부터 밖에서 주입되고 있죠. 근데 이게 주입되는 것만 해도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왜인지 볼까요? 인젝션이라는 건 바깥쪽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여기다 인젝션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바깥쪽이 누구죠?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코드인 디스카운트 팔러시한테 주입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클라이언트는 굉장히 능동적이죠. 자기가 원해서 주입했으니까. 하지만 독립된 책임과 역할을 갖고 있는 디스카운트 팔러시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아요. 제가 갑자기 앞에 있는 우순 씨한테 단팥빵을 입에다 확 쑤셔넣는다고 생각해봐.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야. 그쵸? 단팥빵이 비록 먹고 싶지만 제가 쑤셔면 안 좋을 거라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어야지 기분이 좋지. 그쵸?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쑤셔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은 자율권을 상실하겠죠. 이 사람은 더 이상 삶의 의미도 없을 거야. 역할도 없고 책임도 없겠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야. 진짜로. 똑같은 일이랍니다. 그래서 인젝션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쑤셔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얘의 책임은 혹은 얘의 역할은 약화돼요. 왜? 바깥쪽에서 주입당하는 행위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나는 사실은 푸시들을 하고 싶지 않아. 난 푸시들을 당하고 싶지 않은 거야. 실은. 나는 뭘 하고 싶다? 헐리우드 원칙에 의해서 풀을 하고 싶어. 내가 원할 때 이거 해줘라고 얘기하고 싶단 말이지. 내가 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내가 말한다고 그랬지. 야, 내가 필요하면 내가 단팥빵 먹고 싶으면 내가 얘기할 텐데 왜 네가 나한테 쑤셔놓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코드가.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는 나빠요. 여러 가지 제어권에 대해서 얘는 상실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제어권을 역전하기 위해서 팩토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팩토리는 함수형 프로그램에서 지연함수처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칼큘레이터를 제가 원할 때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팩토리를 알고 있긴 하지만 이 당시에 단팥빵을 먹고 있지는 않을 거야. 왜? 내가 단팥빵을 원할 때 달라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팩토리를 구현하고 있는 어마운트 칼큘레이터 팩토리를 보면 머니는 미리 받아와서 갖고 있지만 제가 실제로 칼큘레이터를 상대방이 원할 때 만들어서 주고 있죠. 게다가 내부에서는 캐시 정책도 사용하고 있죠. 한번 만들어진 건 계속 재활용하게. 응? 그쵸? 단팥빵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만들어진 건 계속 사용하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팩토리는 훨씬 더 여유 있게 반응하고 있죠. 팩토리 정책에 의해서 캐시를 쓸지 말지도 결정할 수 있고 게다가 제가 싱크로나이즈를 걸었기 때문에 멀티스레드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잘 돌겠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런 푸시드의 컨텍스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팩토리를 갖게 되면. 팩토리는 단지 제가 구상 클래스를 모르게 해주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고 구상 클래스는 어차피 클라이언트에서 공급하면 디스카운트 팔러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칼큘레이터가 들어올 뿐이니까 어떤 칼큘레이터가 들어오는지 원래도 몰랐단 말이지.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팩토리를 도입하는 이유는 푸시드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풀하고 싶을 때 풀하는 선택적인 제약권이라든지 혹은 캐시를 적용하고 싶다든지 여러 가지 내가 객체 생성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뭔가 할 수 있는 자율권을 되찾기 위해서인 거지. 독립운동한 거죠. 그래서 디스카운트 팔러시는 물론 주입을 받긴 해. 그쵸? 주입을 받긴 해. 하지만 쟤는 이제 우순 씨한테 단팥빵을 먹이는 게 아니라 뭘 줬다? 뭘 줬다? 마이크를 준 거죠, 마이크를. 혹은 뭘 줬다? 리모컨을 준 거야. 리모컨만 준 거죠. 본인의 인격을 훼손당하지 않았단 말이야. 입에 쑤셔넣지 않기 때문에 리모컨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본인이 원할 때 리모컨을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때서야 저는 가서 단팥빵을 줄 거란 말이지. 이 사람이 먹으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여러분들이 푸시풀 이론에 대해서 잘 익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요즘 RS 같은 거 쓰기 때문에 다 감춰져 있어서 잘 모르시는데 푸시와 풀은 사실은 똑같은 녀석이에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모든 푸시는 풀을 통해서 일어나거나 모든 풀은 푸시를 통해서 일어나요.
자, 우리가 만약에 옵저버를 통해서 무언가 수신하고 싶다라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볼까요? 제가 일정 시간이 되면 이벤트가 일어나도록 만들었어요. 그럼 일정 시간대에 저한테 푸시가 온 거죠. 그쵸? 하지만 실제 구현은 어떻게 됐을까요? 스레드가 루프 돌면서 일정 시간을 감시하고 있다가 저한테 쏴주는 걸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로 구현하면 어떻게 되죠? 반대로 구현하면 제 스스로가 타이머를 계속 보고 있다가 제가 계속 보고 있다가 제가 원할 때 호출해도 되는 거잖아요. 풀과 푸시는 누가 루퍼를 갖고 있냐의 문제인 거지 사실은 풀이 푸시고 푸시가 풀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얘가 풀이지만 사실은 푸시를 통해서 구현하고 있잖아요. 순서의 문제인 거야. 사실은 푸시가 한 번 일어나면 풀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기고 풀을 한 번 일으키면 푸시를 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긴단 말이에요. 서로. 그래서 타이밍이 뭐냐만 푸시 풀을 결정하는 거지 푸시와 풀이 다른 게 아니다. 여기도 보면 푸시 풀 정책을 쓰고 있단 말이죠. 많은 시스템에서 푸시 풀 정책을 써요. 그래서 풀은 그냥 얻어지지 않고 푸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푸시 풀 이론은 세니까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나중에 언제지? 어쨌든 여기 보면 드디어 제가 원할 때 레이지하게 뭘 얻을 수 있었다? 칼큘레이터를 얻을 수가 있었다. 그 전까지는 메모리에 생성되지도 않았을 테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캐시되어 있는 칼큘레이터를 그냥 사용할 때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인터페이스로만 보면 서플라이어가 캐시를 주는 건지 혹은 이 시점에 다른 칼큘레이터를 주게 되는 건지도 몰라요. 얘는. 처음에는 어마운트 칼큘레이터를 쓰고 있지만 나중에 팩토리가 중간에 무슨 사정으로 다른 칼큘레이터를 바꿔도 얘는 모르는 거죠. 왜? 포인터에 포인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원리는 포인터에 포인터인 거예요. 지연 연산을 통해서 런타임에 다시 다른 칼큘레이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서플라이어 직접 참고하지 않고 서플라이어의 get calculator라는 포인터의 포인터를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정적 바인딩이 되어 있지 않고 런타임에 얼마든지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팩토리가 의존성을 역전하진 않지만 사용성을 역전하게 된다. 내가 푸시를 당했냐 풀을 당했냐. 그래서 팩토리를 쓰는 이유는 되게 다양한데 어차피 계속 말하지만 여기에 팩토리가 등장하지 않아도 얘는 칼큘레이터 수준만 알지 구상 칼큘레이터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용성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여지껏 우리가 배운 거에 따르면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디미터의 법칙을 위반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원래 필드에 있는 지식만 알아야 되잖아요. 필드에 있는 지식은 팩토리밖에 없죠. 근데 얘는 뭘 사용하고 있다? 칼큘레이터의 지식을 뒤에 사용하고 있죠. 열차 전복 사고네. 디미터의 법칙 기억나시죠? 그렇죠? 열차 전복 사고가 난 거잖아요. 여기 암묵적으로 뭘 사용하고 있다? 칼큘레이터를 얻어서 칼큘레이터의 지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나의 필드에 칼큘레이터가 없어. 그렇다고 지역 변수에도 없어. 그렇다고 인자에도 없어. 어떻게 봐도 디미터의 법칙 위반으로 열차 전복 사고가 난 거잖아요. 이래서 단순하게 객체를 리턴하고 있는 팩토리는 언제나 디미터의 법칙을 위반해. 무조건 위반해. 나는 팩토리를 알았는데 팩토리가 무언가 리턴했기 때문에 디미터의 법칙을 그때부터 바로 위반하게 돼요. 아니 그렇지 않고 팩토리를 받자마자 팩토리에서 바로 꽂을 건데요? 아니 그럼 뭐하러 팩토리를 써? 그냥 받으면 되지. 어차피 여기가 부상 레이어를 아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팩토리 쓴다는 건 디미터의 법칙을 무조건 위반한다는 뜻이야. 팩토리의 혜택을 누리는 이상은. 디미터의 법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두 가지 선택지가 남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뭐냐면 팩토리와 칼큘레이터를 둘 다 알게 하면 되겠죠. 그럼 디미터의 법칙 위반이 아니잖아. 두 번째는 팩토리만 알게 하는 전략을 계속 고수하는 거죠. 디미터의 법칙을 어기지 않으면서. 첫 번째 게 쉬워 보니까 실시를 해보면 이런 관계도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지역 변수가 됐든 필드가 됐든 칼큘레이터라는 걸 선언해서 칼큘레이터에 대한 지식을 명시적으로 코드에 표시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팩토리 패턴을 사용하면 무조건 이렇게 돼요. 디스카운트 팔러시는 칼큘레이터 팩토리도 알지만 얘도 알게 하기 때문에 칼큘레이터도 알게 하기 때문에 열차 전복 사고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고가 아니게 처리하려면. 그렇죠? 근데 칼큘레이터 팩토리는 구상 팩토리가 알고 있는 거고 당연히 칼큘레이터 팩토리 수준에서는 리턴할 때 추상 클래스인 칼큘레이터 수준을 리턴하지만
구상 칼큘레이터 팩토리 수준에서는 구상 칼큘레이터를 알고 있을 테고. 그렇죠? 그래서 일명 죽음의 회전풍차라는 게 이게 생겨나요. 이렇게 돼. 이렇게 된다니까 무조건 이렇게 돼. 미묘한 수단 참조가 생겼네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존소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의존소 관리 중에 유일한 건 뭐다? 양방향 참조가 안 생기게 하는 거라며. 서큘러 회전으로 통해서 양방향 의존성이 생겼잖아. 원래 서큘레이션 돌면 안 된다며. 서큘레이션 돌았잖아. 여러분들이 이 선택을 하면 무조건 팩토리 서큘레이션이 생겨서 양방향 참조가 성립하게 돼요. 무조건 돼. 이걸 피할 수 있는 팩토리는 없는 거야. 이걸 선택하는 이상은. 그렇죠?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심플 팩토리를 쓸 때 무조건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예요. 이게 발생해. 서큘러 참조라는 게 무조건 발생해. 안타깝지만 그래요. 그래서 팩토리만 알게 설계를 바꿉시다. 팩토리만 알게 설계를 바꾸는 방법은 뭐죠? 팩토리한테 위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팩토리한테 위임하는데 성공했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위임해야 된다? 칼큘레이터 피 자체를 위임해야 돼. 열차전복 사고를 안 일으키려면. 그래서 실제로 어마운트 칼큘레이터 팩토리는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 거죠. 이건 네 사정이고 나한테는 머니를 내놔. 여기까지 감춰야지만 어디까지? 칼큘레이터의 지식이 팩토리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팩토리만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거를 위임된 팩토리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이유는 뭐냐? 위임을 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내가 위임하고 싶어서 위임한 게 아니야. 서큘러 참조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 팩토리 팩토리는 그냥 쓰면 어쩔 수 없이 위임된 팩토리 팩토리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응? 이제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지. 위임된 팩토리밖에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는 코드가 확 줄고 열차 전복 사고가 사라지고 우리는 팩토리에 대한 지식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됐네요. 디미트리의 법칙을 지켰다. 그렇죠? 위임된 팩토리가 아니면 디미트리의 법칙을 어기지 않을 방법이 없고 어겨서 두 개 다 알게 하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서큘러 참조가 생긴다. 미친. 그래서 우리한테 팩토리를 쓰는 순간 유일한 해법은 위임되어 있는 팩토리를 쓰는 수밖에 없어. 유일한 방법인 거야. 그래서 근데 위임된 팩토리를 쓰고 나니까 연락 골 때리는 일이 생겼는데 팩토리의 메소드인데 왜 칼큘레이터 메소드하고 똑같이 생겼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미친. 그런 거네. 위임된 팩토리의 정체는 원래 구상 칼큘레이터 그 자체인 거구나 라는 것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팩토리 인터페이스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거지. 이 멍한 사람들, 멍하겠지만 위임된 팩토리의 정체는 뭐다? 원래 그 인터페이스인 거야. 원래 그 인터페이스를 팩토리로 구현할 수도 있고 구상 클래스로 구현할 수도 있는 것 뿐인 거지 실제로 위임되어 있는 클래스, 팩토리의 인터페이스는 원래 팩토링 하려고 그러는 인터페이스와 완전히 일치하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래야지 위임된 팩토리가 될 거니까. 이때부터가 헬이죠. 이때부터가 헬이야. 이거 아니면 서큘러 참조를 해결할 수 없거든. 그렇죠? 코드는 똑같아요. 하지만 인터페이스가 제거된다. 원래 칼큘레이터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명시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때부터 굉장히 혼란해져. 자기 코드가. 내가 팩토리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계속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잘 맞는 거예요. 잘 맞는 거다. 잘한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잘한 거야. 따라서 우리는 이쪽 코드도 더 이상 팩토리를 참고할 필요 없고 원래대로 돌아가 버렸네요. 칼큘레이터를 알고 있는 원래 코드로. 그쵸? 위임된 팩토리의 특징은 뭐냐면 팩토리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 안에 힌트가 있죠. 칼큘레이터를 위임했기 때문에 칼큘레이터와 똑같거든. 그래서 위임된 팩토리라고 부르는 거야. 칼큘레이터를 위임한 팩토리이기 때문에 칼큘레이터와 똑같거든. 당연히 팩토리가 안 보이지. 그냥 칼큘레이터로 보이겠지. 그래서 코드가 이렇게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았죠. 아직까지는 뭐가 안 일어나냐면 의존성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단 하나만 팩토리에서 공급받기 때문이죠. 정확하게는 뭘까요? 칼큘레이터만 공급받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만 올 때는 조합성 폭발이라든지 의존성 폭발이 일어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단순하게 그저
두 개 정도를 보낼 수 있게끔만 개조를 해봅시다. 의존성 폭발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은 칼큘레이터 하나만 제가 팩토리한테 위임했는데 이제 얘까지 위임하면 되겠죠? 두 종류를 공급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가기 전에 이거 원래는 의존성이 이렇게 생겼죠? 위임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팩토리 패턴을 사용하면 얘와 얘가 삼각형을 이루면 서큘러로 도는 것 같지만 제가 아직도 코드를 하나 안 줄인 거죠. 어떻게? 얘의 역할을 겸할 수 있으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 위임된 팩토리 패턴을 사용하면 제가 슬라이드 하나 빼먹었네. 얘네들이 다 사라지고 원래의 요 상계층만 남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임된 팩토리는 사각형 서큘러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 동네를 없애서 해결해요. 원래 인터페이스를 수렴시켜서. 그래서 여러분들 팩토리 구현하실 때는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다 쳐내야 돼.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추상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라고 쓸 건데 추상 팩토리 메소드의 특징은 뭐냐면 의존성 폭발을 해결하기 위한 패턴이기 때문에 위임된 팩토리든 위임되지 않은 팩토리든 간에 여러 계층에 해당되는 객체를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객체 하나만 반환해도 디미터 법칙 위반을 시키고 있잖아요. 객체 두 개를 반환하면 자, 제가 팩토리한테 이제 set 디스카운트 컨디션도 다 받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개가 없어지겠죠? 위임할 거니까 우리 팩토리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디스카운트 팔러시는 여기를 get conditions로 해서 받아오면 되고 여기는 아까 위임 이미 해버렸으니까 calculate fee를 그냥 사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모두 팩토리에서 공급받는다. conditions도 전부 다 팩토리에서 공급받게 돼서 팩토리한테 공급받는 종류가 두 가지가 된 거예요. 여기 위임받았기 때문에 calculator를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calculator와 conditions 두 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calculator가 될 수는 없죠. 두 개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팔러시 팩토리라는 별도의 추상 레이어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죠. 그렇죠? 팔러시 팩토리를 만들 건데 팔러시 팩토리 자체는 되게 간단하죠. calculator이면서 get conditions만 보내면 되니까. 그렇죠? calculator이면서 get conditions만 보내면 되니까 실제로 인터페이스는 간단해요. 지금은 3개면, 4개면, 5개면 굉장히 조합 폭발이 일어나겠죠, 얘도? 인터페이스라고 상속계층이나 조합 폭발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얘네들도 여러 계층의 객체를 반환하게 되면 그 객체들마다 추상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똑같이 조합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추상 팩토리 패턴이라고 해서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개를 꼭 반환할 수 있냐고 생각하면 걔네들이 추상 인터페이스 안 갖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점점점 더 디미터의 법칙을 위반하고 더 많은 부분에서 열차 전복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상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사용할 때 되게 주의할 점은 열차 전복 사고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일어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 이제 이걸 구현하는 코드를 보면 컨디션스를 갖는 상태가 일로 이사와 버렸죠. 원래는 저쪽에 있었는데 이제 팩토리가 공급할 거니까. 그리고 얘한테 add remove가 생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et conditions라는 메소드에서 컨디션스를 리턴하는 게 생겼죠. 그렇죠? 이제 얘가 상태를 갖고 있어서 얘한테 상태를 공급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수출품이 두 개다. 첫 번째는 이거 calculator. calculator는 직접 주지 않고 위임해서 줬고 conditions, set 이거는 직접 줬고. 그렇죠? 얘 수출품이 두 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두 개 이상의 수출품을 갖고 있는 애들이 추상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 돼요. 그럼 우리가 이거 왜 쓸까요? 왜 쓸까요? 의존성 화살표를 줄이려고. 의존성 화살표를 줄이려고. 그전에는 뭐 알고 있었죠? 셋도 알고 있어야 되고 컨디션도 알아야 되고 거기에 칼큘레이터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쵸? 지금은
디스카운트 팔러시가 오직 팩토리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의존성 화살표를 하나 줄이려고. 의존성을 얘한테 몰아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원래 디스카운트 팔러시에서 의존성이 어디로? 구상 팩토리로 이전했으니까 아까 있던 코드들이 다 구상 팩토리로 이전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다? 구상 팩토리를 계속 찍어내면 알고리즘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네. 이게 아까 그 패턴인 거야. 이 안에서 원래 if로 처리해야 되는 걸 클래스로 바꿔서 바깥쪽으로 밀어내가지고 공급받겠다는 거죠. 생성 사용 패턴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까지 밀어낸다? 클라이언트 끝까지 밀어내려고. 팩토리 패턴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나의 코드에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인터페이스로 바꿔서 각 형에 맞는 케이스마다의 형으로 바꿔준 다음에 바깥쪽에 생성하게 밀어내는 거란 말이지. 여러분들 코드에 추상 메소드, 아니 추상 팩토리나 그냥 팩토리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코드를 형으로 바꿔서 바깥쪽에서 공급받도록 개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그렇게 풀어야지만 바깥쪽에서 알고리즘을 공급받을 수 있단 말이지. 무엇으로? 형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단 말이야. 우리 형밖에 못 쓴다고 그랬죠?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밀어냈냐면 셋을 쓰는 컨디션을 어떻게 만들지까지 밖에다 다 밀어냈죠. 제가 여기다 그냥 애드 리무브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만든 거지 여기다 미리 이름만 바꿔주면 어마운트 특정 시간 어마운트 특정 회차 이런 다 만들어내겠죠. 미리 다 박아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팩토리의 권한이 됐단 말이에요. 팩토리 안에서 어떻게 만들지를 다 결정하게 됐단 말이지. 우리 수많은 팩토리를 만들어서 팩토리만 공급받으면 디스카운트 팔러시는 알아서 동작한단 말이에요. 그 셋에 의해서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기존에는 디스카운트 팔러시 안에 있던 알고리즘이 상당 부분 상태와 알고리즘 전부 다 바깥의 형으로 이전하고 우리는 이제 이 형을 늘려가는 걸로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지. 이 형을 어디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만들어서 주입해주면 된단 말이야. 근데 그냥 주입 안 하고 팩토리를 통해서 주입했으니까 내가 풀 땡기는 타이밍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디스카운트 팔러시는 다 없어지고 팩토리만 받아오면 되고 상태도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팩토리한테 컨디션을 받아오면 되고 팩토리한테 칼큘레이터도 시키면 돼. 칼큘레이터 다 가져갔으니까. 사용하는 코드와 생성한 코드를 분리해서 그 전에 여기 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뉴 해시셋이라고 있었잖아요. 생성이 다 없어졌잖아. 팩토리는 다 넘어갔으니까. 여기 사용 코드밖에 없단 말이지. 근데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야. 얘는 어떤 식으로 디미터의 법칙을 어기고 있냐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for each를 쓰고 있기 때문에 컨디션스 셋에 대한 이터레이터 메소드 호출에 대한 열차 전복 사고가 안에 내장되어 있죠. 이거 내부적으로는 점 이터레이터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그렇죠? 여기 메소드 하나 더 있잖아요. 점 이터레이터라고 열차 전복 사고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set conditions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실은 얘가 뭘 리턴할지에 대해서 안다는 얘기는 디미터의 법칙을 완화시키려면 다시 필드로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set 디스카운트 컨디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디스카운트 컨디션도 모른단 말이야. 디미터의 법칙이 이중으로 일어나고 있죠. 어긴 게. 안에 있는 아이템도 모르지만 셋 아이템도 모른단 말이야. 두 개 다 모르는데 둘 다 사용하고 있어. 둘 다 디미터의 법칙을 위반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그럼 디미터의 법칙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다? 위임을 통해서밖에 해소 안 된다고 그랬죠? 그쵸? 어디까지 위임해야 될까요? 다. 여기까지 위임해야 되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 위임해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는 디미터의 법칙을 해소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저 부분은 모든 팔러시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로직이었잖아요. 그쵸? 어떠한 팩토리가 와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로직이 있잖아요. 공통이기 때문에 팩토리에 있는 로직을 옮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팩토리에서는 프로토콜 따르는 이상 인터페이스에서도 디폴트 메소드를 구현하면 되죠. 자바 8 설명 안 해. 어쨌든 인터페이스에 디폴트 메소드를 구현하면 되죠. 그렇죠? 디폴트 메소드가 칼큘레이터에 상속받은 메소드는 밑에서 구현하게 두고 새로운 칼큘레이터 B인 스크리닝과 카운트와 머니를 받는 이 메소드는 자기가 구현해버린 거죠. 퍼블릭 인터페이스로.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면 원래 있던 로직을 사용하게 되는데 본인이 get condition 할 때의 로직은 본인 안에 있는 로직인 거죠. 본인이 지시 갖고 있는 거죠. 또한 팩토리는 원래부터
디스카운트 컨디션을 알고 있죠. 팩토리가 공급해야 될 게 원래 걔니까. 그렇죠. 이 로직이 이 안에 들어올 뿐더러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나머지 구성 클래스에서 calculator fee-fee를 만들어주겠죠. 템플릿 메소드가 들어오네. 들어오죠. 그렇죠? 템플릿 메소드가 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인터페이스 쪽으로 이상을 시켜버렸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두 개를 공급하기 때문에 훅이 몇 개가 됐다? 두 개가 된 거죠. 눈에 안 보이지만 얘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calculator fee라는 훅이 하나 생겼고, 그렇죠? get conditions라는 훅이 생겼잖아요. 훅 두 개를 쓰게 된 거죠. 원래 훅 두 개 쓰는 문제점, 템플릿 메소드의 조합 폭발을 다 누구한테 밀어버렸다? 다 어디로? 팩토리한테 밀어버린 거죠. 자기 문제를 바깥으로 미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카운트 팔러시 실제로 만들어 놓은 걸 보면 팩토리 받아서 팩토리한테 calculator fee를 위임하면 끝나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사용 코드밖에 없네요. 생성이 관여되어 있거나 중복되어 있는 로직 혹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바로 의존성 폭발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어떤? 내가 팩토리가 나라고 생각해보죠. 내가 알고 있는 애들끼리의 관계에서 바로 뭐가 생긴다? 의존성 폭발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죠. 이 지식도 알아야 되고 이 지식도 알아야 되고, 그쵸? 그럼 얘가 팩토리한테 공급받는다고 해도 팩토리에서 공급받은 set conditions와 calculator를 이렇게 쓰는 지식을 얘네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알려주지? 어떻게 알려주지? 내가 팩토리로부터 set conditions와 calculator를 공급받았다고 쳐요. 그래서 내가 필드에 잡아놨다고 생각해봐요. 걔를 사용하는 이 지식을 어떻게 하냐는 거야. 다 파고드는 수밖에 없죠. 하나하나. 이 셋을 루프 돌면서 satisfied by를 호출해가지고 거기에 걸린 애에 대해서 calculator fee를 호출해야 되는 지식을 다 디스카운트 팔러시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팩토리를 만들어봤자 팩토리 의존성만 더 생긴 거지 줄어드는 지식이 하나도 없잖아. 그쵸? 지식을 없애고 의존성을 끊고 얘가 팩토리에 대한 의존성만 만들어주려면 일로 이사 오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이사 온 거야, 얘네들이. 중요한 건 뭐다? 이게 공통된 로직이라서 이사 온 게 아니라 얘가 공급해야 되는 대상인 디스카운트 팔러시와 칼큘레이터와 디스카운트 컨디션에 대한 지식을 얘가 갖게 하기 위해서 얘한테로 이사 온 거란 말이에요. 얘가 가지면 안 되니까. 얘가 가지면 팩토리가 있어봤자 팩토리한테 공급 받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야. 모든 지식을 다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추상 팩토리 메소드 패턴조차도 위임된 팩토리 패턴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팩토리 패턴이 어려운 이유예요. 위임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의 객체만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로직들이 걔네들을 사용하는 로직을 제가 다행히 분리해가지고 여기다 넣어놓긴 했는데 사실 여기도 다 분리된 거 아니죠. 왜? 팩토리는 순수하게 디스카운트 팔러시, 칼큘레이터와 디스카운트 컨디션만 안 내잖아요. 이 두 개만 원래 공급하는 거니까. 근데 뭐의 의존성이 너무 떠넘겨졌다? 스크리닝이라는 이 지식이 일로 떠넘겨졌잖아요. 얘가 스크리닝에 대해서 모르게 되고 팩토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스크리닝에 대한 지식이 얘한테 떠넘겨진다고. 얘가 스크리닝에 대한 의존성이 생겨버렸잖아요. 원래 팩토리는 두 개만 알아야 되는데 칼큘레이터하고 디스카운트하고. 그러면 여기서 누굴 보호한 걸까요? 이 코드의 의사결정은 디스카운트 팔러시를 보호한 거죠. 디스카운트 팔러시를 보호한 거잖아요. 디스카운트 팔러시가 의존성이 더 작게 하려고 디스카운트 팔러시를 보호하게 된 거잖아요. 나머지 의존성을 얘가 떠안게끔 하고 얘는 의존성을 줄이는 거잖아요. 이건 패스하는 메소드니까 의존성이 직접적으로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따라서 아키텍처 상으로 가장 먼저 결정하셔야 될 건 누구냐면 변화에 가장 강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보호해야 되는 객체가 누군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 얘기는 누구냐면 가장 많이 변화가 일어날 게 누군지를 알아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역으로 설명을 드리고 끝낼게요. 여러분들이 책에서 많은 지식을 배우실 텐데 책임을 우선시 계산해가지고 책임별로 역할을 부여하는 이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게 자유롭게 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손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변화가 생길 부분이 어딘지를 먼저 찾아내요. 가장 변화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추가되는 로직이 생기거나 변화하거나 아니면 그거의 변형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야. 혹은 이 부분은 미정이야.
이런 애들 먼저 찾는단 말이에요. 걔네들 찾으면 걔네들을 무조건 뭘로 만든다? 상속도 받지 않는 확정 접대 클래스를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코드는 뭘 기준으로 짠다? 얘 기준으로 짜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안 변할 거니까. 얘는 상속도 없잖아, 심지어. 그러면 모든 여러분들의 책임은 뭘 향하게 된다, 역할은? 디스카운트 팔러시라는 클래스를 향하게 되겠죠. 얘를 기준으로 짰으니까. 이게 바로 설계의 요령인 거예요. 설계의 요령은 뭐냐면 의존성을 줄 때 누굴 기준으로 짠다? 변화하지 않은 애를 기준으로 의존성을 걸어준단 말이죠. 얘가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변화의 모든 내용을 다른 애가 감당해 갔기 때문인 거죠. 마법은 없어요. 디스카운트 팔러시가 변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팩토리가 모든 디스카운트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하러 디스카운트 팔러시를 보호하는 거야? 어차피 코드가 여기 쓰나 여기 쓰나 똑같은데? 포인터를 이용하려고. 딴 애들은 다 얘만 알잖아. 포인터가 확정이란 말이야. 그럼 팩토리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런타임에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단 말이지. 하지만 우리는 확정 포인터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다 짰단 말이지. 그러면 이 포인터를 알고 있는 코드들은 나중에 어떤 팩토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안 바뀔 거란 말이야. 얘를 알고 있는 의존성을 알고 있는 애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의존성은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 수밖에 없으면 내가 알고 있는 애가 안 변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 사람을 알고 있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확신하고서 이 사람을 이용한 비즈니스 전개하고 이 사람을 이용한 커뮤니티 전개했다고 생각해봐.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어. 혹은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뭔가 화제가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 제가 여태껏 세웠던 모든 계획은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을 일단 확정으로 만들어야지 나머지를 전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안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사람은 계속 변하는데 이 사람 확정을 짓지? 여기에 이 사람 가짜 가면을 만들어 놓고 진짜는 계속 교체해 주는 거죠. 그쵸? 그럼 우리는 이 가짜 가면을 기준으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안 변해. 여기 진짜 나중에 넣는 거야. 나중에 어디까지지? 영혼까지 다 빼라는 거야. 영혼까지 다 빼. 이게 가장 유연한 형태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1g, 2g 남길 때마다 얘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의존성을 묶을 대상은 변화 가능성이 없을수록 좋겠죠. 변화 가능성이 없으려면 정말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바깥에 빼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다? 모든 프로그램의 의존성이 디스카운트 팔러시를 가르치기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무비가 됐든 셀러가 됐든 누가 됐든 다 디스카운트 팔러시를 가르치기 하고 싶은 거야. 얘는 상속도 안 될 테고 코드에 변화도 없을 테고 다 일로 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짤 때 항상 상대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의존성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내가 어떤 코드를 해결하려고 했더니 얘가 의존하고 있는 객체가 있어. 그럼 이 객체부터 빨리 확정 지어야 돼. 그래야지 얘를 짤 수 있다는 거야. 즉 업무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작업을 팀에서 한다면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걸 우선시하지 말라는 거야. 남의 시간이 더 중요해. 남이 뭐 할지랑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다 해서 남한테 지시가 다 끝나거나 남의 협조가 확정된 다음에 내 거 해도 안 늦어. 어? 남들이 해야지만 병렬로 움직일 거 아니야. 남들한테 먼저 시키고 확인을 받아야 돼. 내가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에도 똑같은 원칙이 정해져. 내가 어떤 일을 지정해서 진행하려면 얘가 관련되어 있는 객체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걔네들 도움을 받아야지 이걸 짤 수가 있어.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걸 짜는 게 아니야. 내가 도움받아야 될 애들을 다 확정 클래스로 바꿔버리는 거야. 변화가 없는 애들을. 어떻게 변화가 없지? 얘는 굉장히 변화가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변화가 없게 만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첫 시간에 가르쳐드렸던 포인터의 포인터 원리를 이용한다. 포인터의 포인터로 어디까지? 포인터의 포인터로 어디까지? 영혼까지 날려, 영혼까지. 싹 다 날려. 우리는 포인터의 포인터한테 완전히 위임할 수 있다. 이 수준으로. 그러면 얘는 확정이고 변화가 없는 코드니까 얘를 의존하는 모든 애들은 다 안전해질 거야. 따라서 모든 의존성 관계가 나타날 때마다 내가 할 일을 우선시하지 말고 내가 의존해야 되는 애들부터 확정 짓고 다니면 자연스럽게 설계가 이루어져요. 이게 빨리 설계에 적용하시는 요령이에요. 그거에 익숙해지면 나머지들을 다 분명히 익숙해지실 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끝내고요.